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송 참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ICJ 재판 절차 관련해서 이제 쭉 제소, 뭐 선결적 항변, 프리리미널 오브젝션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송이 제기되면 선결적 항변, 우리 국내법상 불완전 항변, 뭐 성격이 동일한 선결적 항변이 제기되고요.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 재판 진행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 동안에 어떤 상황이 변화되면은 그 나중에 판결에도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는 게 프로비저널 메저, 잠정 조치죠. 그러니까 라그랜드 사건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사형이 집행돼 버리면 ICJ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정 조치 제도라는 게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그 사건은 결국 ICJ가 잠정 조치를 내렸음에도 뭐 사형이 집행된 사례고요. 우리 국내 절차의 뭐 가처분, 가압류 뭐 그런 제도들하고 동일한 성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처분이랄지 가압류. 그리고 쭉 앞서 반소, 소송 참가, 우리가 규정 62, 63절 봤죠? 살펴본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판결을 낼 텐데요. 뭐 제기된 사건에 관한 분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든가 무슨 이유로든 당사국이 재판 시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재판소는 다수결로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재판장이 이제 결정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어요. 자세하게 할 시간이 좀 없어서 죄송합니다. 합의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는 이제 9명이고요. 반대 의견, dissenting opinion이나 개별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separate opinion.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신급제도가 없습니다. 단심제예요. 우리 국내 절차와 같이 무슨 3심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급제가 없기 때문에 ICJ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신급제가 없어요. 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중국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륙법계 법문화에서 법문화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영미법상의 선례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쭉 ICJ나 뭐 PCIJ 선례 인용일 수도 볼 수 있지만 ICJ, PCIJ 선례는 이제 사실상의 어떤 구속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렇죠. 법적으로는 선례 구속력이 없어요. 지금 UN 헌장이랄지 ICJ 규정 이런 것들이 다 성문법 조항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판결의 내용, 판결로 ICJ가 무엇을 말할 것이냐. 이 판결 내용은 소송 당사국이 뭘 요구했느냐 여기에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뭐 국내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제 확인 판결을 구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어떤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한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그러니까 당사자가 소장에서 청구 취지, 뭐 청구 원인 이런 것을 제출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의 내용도 뭐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대국 국제법 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서 사태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뭐 원상회복을 판결 내용으로 하겠죠. 원상회복하라. 뭐 이랬지.
그리고 상대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억 달러를 배상해라 할지 뭐 그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국의 피제소국의 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걸 선언해달라, 확인해달라. 이런 판결을 구할 수 있고, ICJ는 뭐 그걸 인용하게 되면은 기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용한다면은 그런 확인 판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ICJ 판결을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 당사국은 이를 안전보장 이사회 회부에서 조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유엔 헌장 제94조에서 있어요. 실제로 판결 이행 의무와 관련해서 안보리에 회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니카라과 반군 사건 관련해서 니카라과와 반군 간의 미국 간의 분쟁이었죠. 1982년도 미국이 니카라과 국내에 그러니까 불안한 국내 정쟁 과정에서 컨트라방구를 지원하고 뭐 그런 사례입니다.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을 특히 미국의 ICJ 관할권 유보가 붙은 ICJ 관할권 수락이 있었는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쟁을 ICJ가 다룰 수 없다. 그와 관련하는 뭐 설시도 자세하게 있고요. 또 국제법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큰 사례죠. 이게 1982년도 사례인데 이제 판결이 나고 미국이 패소했는데 그래서 이걸 미국이 이행하라. 응? 이 판결에 따라서 그렇게 안보리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5개 상임이사국이 하나고요. 5개 상임이사국은 지금 유엔 헌장 그리고 그 제7장이랄지 그 안보리 관련 국제법 규범이죠. 거기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이니까 두 차례 실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판결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서 이해관계국들이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제60조에 따라서 그 분쟁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심 제도가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판결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해석 요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60조에 따라서 이 주문에 관련한 것이어야 됩니다. 실제로 양당사국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판결 이후에 관해서는 해석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판결 의미와 범위에 관한 분쟁에 관한 제60조는 실제로 그 프레비어 사원 케이스에서 이용된 바 있어요. 이 사례는 국경 분쟁 사건이죠. 그래서 나중에 태국이 패소하고 캄보디아령을 선언하면서 태국에게 사원과 인접 캄보디아령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있고 나서 이 철수가 요구된 인접지역 이 과연 어느 범위인가에 관해서 양국 간의 분쟁이 계속되었고요. 그 ICJ는 2013년 11월 프레비어 사원이 위치한 봉우리 지역 전체가 캄보디아에 속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 지역에서 태국 관원과 군대 철수를 요구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판결 의미와 범위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ICJ가 관할권을 행사한다 라는 것이죠. 여기 재심청구 제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재심청구는 우리 국내법하고 동일합니다. 판결 선고 당시 당사국이 알지 못했던 결정적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다 할지 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권고적 의견 관련해서 우리 교재 설명이 있습니다. 권고적 의견 부여는 오직 국제기구만이 요청할 수 있고요. 국가나 개인이 요청 자격이 없다고 그랬죠.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유엔 총회와 안보리가 이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 의하여 자격이 부여된 유엔의 다른 기관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고 그랬죠. 이 전문기관은 그 전문 분야에 관해서만 가능하고요. 유엔 총회나 안보리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물론 그 국제법적 문제가 됩니다. 법률 문제가 되고요. 관해서 요청할 수 있다. 유엔 전문기관. 물론 이제 전문기관에 유엔의 다른 기관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요청이 가능하겠죠. 법률 문제에 관한만 요청할 수 있고요. 이 권고적 의견은 재판 사건 또는 쟁송 사건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고적 의견이 요청되면은 ICJ는 기묘한 이유, compelling reasons, 기묘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상 요청이 있으면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원칙적으로 최소한 원칙적으로 거부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기관이 기구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만 활동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넘어서 권고적 의견이 요청되면은 ICJ는 의견 부여를 거절합니다. 지금 권고적 의견 요청에 관해서 ICJ가 거부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습니다. 또 PCIJ, 그러니까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시절에도 한 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쭉 연속해서 보면은 역사상 딱 두 번 의견 부여를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적 의견 부여 절차는 재판 사건과 유사하게 진행되어서 서면 제출 단계와 구두 변론 단계로 나누어 진행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 권고적 의견 요청이 우회적 제소의 성격, 그러니까 우회적 제소를 목적으로 하는, 우회적 제소의 성격을 갖는, 또 우회적 제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 사건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재판 사건으로 되어서 ICJ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서면 제출 절차, 구두 변론 단계를 거쳐서 권고적 의견을 내고요. 우리 교재 1032페이지에 있는데요. 1996년도 권고적 의견입니다. 이 사례는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은 국제법상 어떠한 상황에서 허용되는가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ICJ 요청했어요. 이 요청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요청이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요청인가? 지금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이 권고적 의견 부여를 거부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어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ICJ는 유엔기관으로서 ICJ는 기묘한 이유가 없는 한 권고적 의견 요청을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재판 사건과 달리 법률 자문에 해당하는 권고적 의견의 경우 추상적 질문이라는 이유로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볼까요? 그 영문으로 된 판결문인데요. The question put to the court by the General Assembly, 유엔 총회가 요청한 그 질문 문제는 asks whether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의 선언이 to which it refers, 그 독립선언이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유엔 총회겠죠. 여기 있는 유엔 총회가 지금 위임한 독립선언이 i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국제법에 합치하는가 이런 문제를 물어왔다. 문장이 여기서 끝났죠. 예. 자, 그런 권고적 의견 요청이 가능하냐? 법적인 문제냐? 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A question which expressly asks the court whether or not a particular action is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law, 어떤 행위가 국제법에 합치하느냐를 묻는 것은 certainly appears to be a legal question. 확실하게 이것이 법적 문제이고 권고적 의견 요청의 대상이 되고 ICJ도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96년도 이 사례는 권고적 의견 부여 요건에 관한 아까 말씀드린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이 국제법상 어떠한 상황에서 허용되는가에 관한 권고적 의견 요청인데요. 여기에서 권고적 의견 부여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아까 미국이나 일부 국가들이 권고적 의견 부여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고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앞에 본안 판단에 관한 부분도 봤었죠.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는 것이 유엔 헌장이나 ICJ 규정에 합당한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추상적 질문이다 라는 이유로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ICJ가 국제사회에 있어서 영향력이 크고요. 조약이랄지 이런 것보다도 다자조약까지도 이런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굉장히 실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해준다는 것은 ICJ가 하나의 법을 만드는 거나 비슷해요. 입법을 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상당히 추상적이죠.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은 국제법상 어떠한 상황에서 그래서 미국이나 일부 국가의 어떤 법논리적 주장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사법기관이 이런 추상적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나 적극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봤어요. 우리 미결의 문제들이라고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ICJ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지금 기대만큼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는 저평가가 많고요. 꼭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사실 주권 국가들이 결정적 국익이 걸린 문제에 관해서 ICJ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경우는 그런
의사들이 많지 않겠죠. 응?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PCIG 시대보다 UN 회원국 비율이 좀 적어요. 선택적 수락국가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ICJ 제소가 급증하고 ICJ 절차가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3세계 국가도 많이 제소를 하고 있다. 국제법은 좋아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조금 불신하는 그런 경향의 국가들인데 최근에 와서는 제소도 활발하고 이용이 활발합니다. 앞으로 이 뭐 제도 보완이랄지 뭐 그런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에도 당사 자격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국제기구 말고도 개별 국가가 공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또 유엔 총회가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의 공고적 의견 요청. 공고적 의견을 요청하려면 유엔 총회, 안보리 뭐 이런 기관들이 요청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했는데 유엔 사무총장하고 총회는 다르죠. 총회는 이제 결의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는 회의체 기관이고요. 우리 방기문 선생님이 유엔 사무총장 맡으셨죠. 그래서 한국인의 어떤 영예다 뭐 이렇게 그랬는데 총회 외에도 유엔 사무총장이 공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자 간 지역 간 분쟁이 많이 확산돼서 제3국의 소송 참가가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ICJ는 최고의 권위 있는 국제재판기관인데 그 외에 여러 성격의 국제재판소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그리고 ICJ 외에 안보리가 국제법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코비 사건이 나왔네요. 리비아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용의자 인도 관련 사건인데 안보리 결정, 특히 헌장 제7장에 한 강제 조치. 안보리는 헌장 제7장에 따라 강제 조치, compulsory measure, 강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 강제 조치의 합법성, 문제에 관한 사법 심사가 가능한가? 이건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법에 따라서만 모든 현상이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안보리 체제에 의해서 국제평화와 국가안전보장,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이 담보되고 있고요. 이 안보리 체제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국제정치적 현실을 많이 반영하는데 이 ICJ의 어떤 강제 조치를 안보리 강제 조치를 ICJ가 심사한다. 국내 최고재판관도 뭐 정치적 문제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Political question. 국제사회에서 더더욱 그런 원칙들이 아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같은 문제가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안보리 강제 조치를 ICJ가 합법성 여부를 심사하자 이런 제안이 벨기에로부터 있었어요. 벨기에 정부로부터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이게 거부되었고, 그러니까 입법 연역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법논리적 그런 주장들에 따를 때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CJ 국제사법재판소 제도를 쭉 오래 유지해 오면서 이 ICJ가 결국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걸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도 개혁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우리 개인과 외국인 문제를 다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자 보면은 이제 간략히 볼까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자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문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국제법상 개인과 외국인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봐야 되는데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지금 직접 국제법 체계를 통해서 향유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가만이 그리고 이제 제한적으로 국제기구만이 국제법 주체성이 인정되고 국제법상 권리 의무 관계에 서게 되는데 이 개인이 어떤 의무를 지기도 하고 일정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국제 형사 절차를 보면은 형사재판소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관련해서도 봤지만은 전쟁 범죄를 일으킨 자는 국제사회에서 직접 단죄되잖아요.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유엔 인권이사회 사례도 많이 봅니다만은 국제법적 차원에서 개인의 인권 보호 이런 것들이 논의 되잖아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국내 법정에서도 국제법상 자신이 어떤 권리가 있다. 유엔 헌장상 또 인권선에서 어떤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개인도 제한적이지만 국제법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제 개인과 외국인 제1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 간략히 한번 계속 봅시다. 자, 이 국적 문제가 있어요. 이제 개인이 국제법상 문제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또 생각해 볼 것이 국적, 내셔널리티입니다. 이 국적이라는 것은 개인이 한 국가의 구성원인과 그에 따른 법적 지위를 총칭하는 법적 개념이고요. 이 국적이라는 것은 뒤에 노태범 사건도 나옵니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뭐 속인주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속인주의 기초가 되는 게 국적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해외의 자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요. 또 외교적 보호권 관련해서도 국적의 의미가 있죠. 국가는 자국민에 대하여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국가는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뭐 뒤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적자는 아니지만 올해 정주한 외국인들, 화교 같은 자들에 대한 뭐 추방 명령, 또 그 가수죠.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한때 그 대한민국의 이제 그 이중국적 문제로 국민의 원성을 사고 뭐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된 가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자는 이중국적 관련해서 미국 그 국적을 선택했으니까 한국 자국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국민은 입국을 금지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자국민은 범죄 인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적극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뭐 인도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국가와 자국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국적의 의의, 국적의 취득과 상실, 그리고 이중국적, 무국적 문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개인의 국제법 문제들을 생각해봄에 있어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 또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됐죠. 외국인 처우 기준, 그건 국내 표준주의, 국제 표준주의 뭐 여기 있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입국의 자유는 없어도 출국의 자유는 있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정주 외국인지, 외국인 재산 보호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국적의 의의 말씀드렸죠.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않는다. 그 국제사회 냉혹한 현실주의적 정치가 지배하고 국가 위에는 뭐 법인 격자가 아니다. 어떤 짐승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법적 보호 관련해서 이 국적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도 그게 선언된 국적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국적의 취득 관련해서 뭐 혈통주의, 뭐 출생지주의가 있다. 주요 교재를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국적법 저조에 관한 헤이그 협약 1930년대에 제정인데 제1조에 보면 누가 자국의 국민인가는 각국이 국내법에 의해 결정한다. 이 법은 국제조약, 국제관습 및 국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의 원칙과 일치 않은 한 타국에 의하여 승인된다. 네, 1930년도 제1조, 2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노태범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제법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재판소 입장에서 그 국내법과 상관없이 실질적 관련성, 제뉴인 링크 이론이었죠. 국적을 에 관한 어떤 법적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 각국 국내법에 따라 국적이 결정되고 그리고 이 국내법은 국제조약, 국제관습, 국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의 원칙과 일치하면 승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법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이 국적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한 국가의 구성원이고 그에 따른 법적 지위를 총체하는 것인데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국적 결정, 사람들의 어떤 국적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게르마니아랄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어떤 유럽 시민이라는 관념으로 좀 모호하게 뭉쳐져 있었는데 이런 전쟁 과정을 겪으면서 국적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91년 프랑스법 시민권 조항이 들어가고요. 1804년 나폴레옹 민법의 국적 조항이 들어가게 되고 여러 유럽 국가의 국적 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혁명, 전쟁 이런 것들은 참정권 확대, 이 프랑스 대혁명, 이건 민주주의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너도 나도 정치 참여하겠다. 참정권 확대 필요성, 그리고 뭐 나폴레옹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국민 개병제 실시. 따라서 누가 프랑스 국민인가를 보다 정밀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고 국적 문제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권과 국적 관련해서
보통 이거는 일치합니다. 시민권자는 대부분 뭐 국적도 갖는데요. 아주 예외적으로 이게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법에 보면은 시민권 제도에 따라 시민권은 있는데, 아니, 미국 법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인정이 되는데 시민권자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 일부 해외 송령에서 출생한 미국 국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법상 미국 국민이라고 하면 미국 시민권자와 시민은 아니더라도 미국에 대해 충성 의무를 지는 자, 이렇게 이런 두 가지 분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되어 있어요. USC라고 하면 이게 미국 성문법을 말합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성문법. 그래서 보통 시민권과 미국 국적은 일치하지만 예외적으로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미국 국민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영주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 영주권이라는 개념은 뭐 국적하고는 이제 구별이 되고요. 지금 유럽 관련해서는 1992년 채택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서 EU 시민권 개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국 회원국의 국적하고 같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그런 개념이죠.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제2조의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그래서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에 따라서 국적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지주의를 보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의 국적이 모두 확인되지 않거나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할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 이런 때는 대한민국에 출생한 자를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건 부여는 아니고 이 목적 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한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노태범 케이스, 국적의 개념이 뭐냐? 이거는 이제 국제재판소가 바라보는 국적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법, 형식적인 어떤 국내법에 따른 국적 개념을 부인하고 genuine link, 진정한 관련성, genuine한 문, 진정한 관련성이죠. link, I입니다. N이에요. 쓰기가 무지하게 어려워. 진정한 관련성 개념에 따라서 국적을 실질적으로 판단했어요. 형식적인 국내법 상의 국적 판단 기준을 부인했습니다. 이 노태범은 1881년 함부르크에서 출생한 독일인이고 과테말라로 이주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과테말라는 남미 국가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때 세계대전이 있었죠. 양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독일인이면 이게 연합국의 적국인입니다. 과테말라 외국인 등록상 국적을 리히텐슈타인으로 바꿨어요. 리히텐슈타인은 이제 소련 연변에 있는 국가죠. 1951년 2월 리히텐슈타인은 ICJ에 과테말라를 상대로 자국민인 노태범의 재산을 반환하고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법에 따라서 지금 국적을 취득했으니까 리히텐슈타인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고
노태범 의 권리를 이제 국제법적으로 이제 주장하고 청구한 것이죠. 물론 이제 국내 구제 완료의 원칙이랄지 이런 요건을 갖춰야죠. 국제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그에 따라 심리가 진행되면 되는데 보면은 이제 이 노태범이 리히텐슈타인 국적하고 진정한 유대가 없다. 아까 말한 제뉴인 링크, 진정한 유대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과테말라는 그를 위한 리히텐슈타인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수락할 의무가 없다. 리히텐슈타인이 외교적 보호권 행사할 수 있는 국적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과테말라는 그 당시 연합국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국인이고 재산을 합법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이 이게 외교적 보호권 행사에서 노태범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국적이라는 것은 사회적 사실에 기초한 법적 유대로서 국적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다른 국가 국민보다 더욱 밀접하다는 사실의 법적 표현이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리히텐슈타인 국내법에 따라 국적은 부여받았지만 리히텐슈타인과 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혈통이랄지 이런 건 독일 쪽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생활 근거랄지 뭐 이런 것들은 과테말라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주 그 국제법 판례로서 특히 이제 국적 개념이랄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선례입니다. 여러 국내 판례들이 나와 있어요. 2000년 헌법재판소 판례인데 국적법상 국외혈통주의가 위헌이다. 판례가 있고요. 자, 중국인 부와 북한 적자 모 사이에 태어난 자에 관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 국외혈통주의가 위헌이고 이 북한 적자 를 모로 하여 출생한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장, 청구인이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자라는 건 이게 국적할 때 적입니다. 적. 애니미 할 때 적이 아니고. 어디 적을 뒀다. 호적할 때 적자예요. 북한에 적을 둔 사람. 그러니까 북한에 적을 둔 사람이 어머니고 중국인이 부인이죠. 다음으로 이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인데요. 그 국적법 제4조 1항 그리고 그 2항에 따라서 귀화 허가 여부가 국가의 재량사항인가 그것이 쟁점이 된 사례인데 그 국가의 재량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국제법 제4조 제1항을 보면은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 항은 법무부 장관은 귀화 요건을 갖춰져 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그것이 이제 국가의 재량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의 자동 상실에 관한 1999년도 사례도 있습니다. 예, 자세하게 이 모든 사례를 좀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교재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국적 관련해서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있습니다. 이 국적이 없다는 것은 이 국제법이나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조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중 국적은 어떠냐? 과거에는 이제 이중 국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말도 좀 단어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근자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생활 관계가 방역화되고요. 국제적이 되었죠. 그래서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중국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견해는 굉장히 사그라들었습니다. 오히려 이중국적자를 보호하고 특별한 정책적 이유가 없으면은 뭐 이중국적 선택, 이중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정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제너러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제7조 1항을 보면 가오 제약국의 법률이 국적 상실 또는 포기를 규정하고 있어도 당사자가 다른 국적을 보유 또는 취득하지 아니한 한 포기가 국적의 상실을 결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8조 1항은 체약국의 국적 박탈로 무국적자가 될 경우 체약국은 그 국적을 박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국적에 관한 전통적 인식, 한국에서 이중국적자의 법적주의, 특히 이제 이중국적자가 이제 한미, 양국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그 한미 이중국적의 경우에는 뭐 병역 의무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돼요. 미국의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없죠.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로 관련한 많은 선례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뭐 설명할 시간이 좀 없네요. 이중국적의 경우에는 국적법이 저촉된다는 것이죠. 저촉이라는 건 컨플릭트. 두 나라가 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할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국적자. 그래서 이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이 국적법 저촉에 관한 헤이그 협약 제4조를 보면 일국은 자국민이 동일하게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타국에 대하여는 그를 위한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A국 국적도 있고 B국 국적도 있는데 A국 국적이 그 국적자를 위해서 A국이 B국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겠다. 이건 좀 부적절하죠. 4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5조를 보면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개인은 제3국에서 한 개의 국적만을 가지는 것을 초호된다. 이중국적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법 사무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국적만을 가지는 것 초호되고 제3국은 개인의 지위에 관한 자국법의 적용이나 시행 중인 조약을 해하지 않으면서 자국 영역 내에서는 이 개인이 갖는 국적 중 그가 상주하는 주소지 국가의 국적이나 사정에 따라서는 실제로 그와 가장 밀접한 관계인 국가의 국적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개의 국적만을 인정하되 이렇게 상주하는 주소지 국가의 국적, 이 상주하는 게 굉장히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의 국적. 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보면 이제 외국인의 법적주의 관련해서 국내 표준주의, 국제 표준주의. 우리 교재에 보면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종주외국인지 관련해서 뭐 제한 화교, 화교하면 뭐 중국에서 이주용 종주외국이죠. 이자에 대해서 퇴거 강제를 했다가 그것이 너무 가혹한 결정이다. 1972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행정처분이 번복 취소된 그런 사례입니다. 또 외국인 재산도 보호를 해야 되겠죠. 특히 외국인 재산 보호와 관련해서 1960년대 멕시코 국무장관이 제시한 프롬프트, 신속한, 에디킷, 적절한, 이펙티브, 효과적인 컴펜세이션, 보상, 정당한 보상, just compensation, 우리 많은 문명국 헌법의 기본 원칙이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멕시코 국무장관이 좀 풀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외국인 재산 보호 관련해서는 쭉 국제사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뭐 국제 투자랄지 뭐 관련해서 그 혼합적 성격의 뭐 공법상 계약 같기도 하고 사법상 계약 같기도 한 국제 거래 계약이 많이 체결되면서 뭐 칼보 조항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칼보 조항이란 말을 여러분 아시면은 뭐 한 학기 국제법 공부한 관련해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와 외국인의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는 그 국가의 국내 재판소에서 해결을 하며 외국인은 본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재판소에서 해결하자. 자, 영국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이 계약상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그 멕시코 국내 재판소에서 해결하자. 그 영국의 외교적 보호를 요구하지 말아라. 아르헨티나 국제법학자 칼보가 발안하고 많은 국제계약에 삽입된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조항이죠. 그러니까 국제법 체계 물론 그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묻는다고는 하지만 보면 외교적 보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든지 국제법상 당연히 공권으로 요구되는 외교적 보호는 공권이죠. 공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처분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국주의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국 자본 보호랄지 해외 투자 된 자국 자본을 보호한달지 뭐 그런 과정에서 많은 국제적 갈등도 있고요. 뭐 그랬는데요. 이제 아르헨티나나 남미 국가들은 이제 후진 국가죠.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는 선진 국가인데 이런 나라들이 자본 투자를 하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좋지 않게 보죠. 그런데 아까 그 국내 표준주의, 국제 표준주의, 특히 못 사는 나라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국내 표준주의에 따르게 되면은 선진국 기업과 그 외교적 보호권이 있는 그 모국은 굉장히 불만이죠. 자국 헌법은 뭐 아까 본 멕시코 장관이긴 하지만은 뭐 프람프트 신속하고 뭐 에디퀴트 적절하고 효과적 이 문명국 헌법과 비슷해요. 이 멕시코 국무장관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멕시코도 발전한 국가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영국이나 뭐 이런 선진 자본국가들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 기준을. 근데 뭐 후진 국가 기준은 훨씬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국내 표준주의도 뭐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 표준주의도 이제 국제 표준주의는 비교적 난데 이것도 개별적으로 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많을 수 있는 분야예요. 그리고 외국인 재산보호 관련해서는 뭐 의미 있는 이벤트들이 1962년 소년자원에 관한 영구주권선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962년도 유엔 총회가 결의한 그런 선언인데요. 그리고 이제 economic rights 경제 주권, duties of 경제 주권 국가들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유엔 총회 결의 제 3281호로 선언된 것들이 외국인 재산보호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하나의 방향성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이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강의 녹화된 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주에 좀 부담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학기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주간의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네, 시험 준비 잘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굿락.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